요즘 저축은행 말 많죠? 저축은행에 돈 맡겨라. 이자 맨날 붙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왜 계속 뜨느냐?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2금융권까지 대출 중단의 마수가 뻗쳐왔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부동산 PF. 자, 요때 엄청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대출 증가율도 지금 급격히 늘고 있죠. 왜? 은행 갔는데 안 빌려주니까 비은행이나 저축은행 가서 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에다가 특히 부동산 PF. 얼마나 올랐어요?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데 2011년 9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왜 내렸어요? PF 대출이 부동산 바람을 타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화되기 시작했고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핵심은 첫 번째, 부동산 PF 증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 요 두 가지죠. 그럼 첫 번째는 얘는 충족을 했죠. 그렇다면 얘가 충족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집값이 올라가고 말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PF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건설사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이 제때제때 저축은행에 빌린 만큼 돈을 갚느냐? 요걸 봐야 되죠. 제때제때 갚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분양이 잘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잘 받아서 갚아야 된다. 요거죠. 그래서 잔금 사태까지 일어나지 말아야지 잘 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단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또 딴 데로 던진다고 하죠. 돈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줘요? 대출이 안 나와서. 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을 막고 있어요. 농협 다음에 이번에 국민은행까지 같이 집단대출을 막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에 약속한 기일 내로 약속한 만큼 돌려줄 수 있느냐? 요거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죠.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 PF 저렇게 땡겨가지고 하는 데들이 대부분 어디겠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갚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저쪽에서 땡긴 게 뭐 아파트 그냥 더럽게 잘 되는데요. 야, 아파트만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 PF가 꼭 아파트에만 들어가요? 상가, 빌라, 타운하우스,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등 다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은 부동산에 상가 분양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붙어 있어요. 왜? 수수료 안 받아도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걸 어디서 받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시 완성된데 그 신도시 중에서 김포 같은데 한강신도시 계획은 거의 완성됐죠? 거기 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건설사들이 돈 제때 못 돌려주는 거예요. 생각했던 만큼. 또 빌라 2017년 뭐 2016년 그때 빌라 난리칠 때 일반 건물은 MGM이라고 하고 빌라는 R이라고 하는데 수수료예요. 쉽게 얘기해서 업자가 주는 R이 그때는 한 500, 700 했는데 지금 막 2,000씩 준다고 그래요. 왜? 분양 더럽게 안 되니까. 빌라 같은 거 분양돼서 건물주도 엄청 남겨 먹겠다.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아서? 전세입자한테. 근데 요즘에 맨날 빌라 전세 터지고 있죠. 빌라 전세 나도 들어가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요즘에 다 그거 보고 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터질 수밖에 없죠. 왜? 부동산 붐 때문에 도구나 카우나 엄청나게 지어대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된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장점, 같은 이름이더라도 여기랑 저기랑 보장하는 게 다르면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원금 손실 봤다. 부동산 PF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에 돈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상식적으로 5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피해 보증이 되니까 넣겠지만 5천만 원 넘는 사람들 안전한 곳에 넣겠죠. 이율도 이율인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부동산 PF가 2011년에 이만큼인데 지금도 이만큼이에요. 더 높아. 위험하다. 터지면 어떻게 되지? 그럼 저축은행에 돈을 넣겠어요, 빼겠어요? 상식적으로. 진짜 부자들은 저쪽에서는 수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큰 돈 안 맡기고 대부분 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은행들은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고삐를 쥐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어때요? 지금 가계대출 잔액 지금 4.3% 늘었죠.
농협은 이미 집단대출 막았고 그 다음에 4.3% 들어간 국민에서 막는다. 하나 얼마 안 있으면 막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신한이 그나마 가장 늦게 막힐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도를 축소한다고 하죠. 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왜 축소할 수밖에 없냐? 요거 보시면 나오죠. 자,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 4035억으로 남은 여유는 11조. 이제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돈이 11조가 한계예요. 그렇다면은 빌려줄 수 있겠어요? 대출 엄청나게 늘릴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저 돈 빌려주면은 뭘 더 맞춰야 돼요? 이번에 연장됐다고 하지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결국엔 맞춰야 돼요. 대출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파산해버리면 되지. 은행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9월 17일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늘었다는 건 얼마나 늘었다는 거예요? 29조 3천억. 근데 문제는 이 11조를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추세라면 요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다. 왜? 이게 언제 많이 늘었냐? 보면은 5월, 6월, 7월 이때쯤 많이 늘었죠. 그 전에 막 1, 2, 3월 이럴 때 완전히 대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반년 동안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15조 이상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1조밖에 안 남았어요. 대출 중단, 다음 분기 되면 대출 중단 풀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농협 11월까지 일단 중단했다? 11월 이후는 풀어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춰야 돼요. 은행은 개인처럼 대출 상환 유예해주다가 못 갚으면은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더 받고 예금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은행채 더 팔아먹고 이거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면 어디로 가요? 저축은행. 근데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PF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탁하기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그런데 대출은 엄청 많이 빌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달에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DSR 규제 확대 강화. 그러면은 11조 요것도 요거지만 만약에 대출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못 빌려요. 왜? 2억 이상 모든 대출에 대해서니까. 내년 7월에 시행되기로 했는데 얘가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줬다. 총량 한도 은행권 뭐 6%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21%임에도 불구하고 22.7% 거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이미 대출이 막혔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100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100개의 저축은행이 나눠서 막을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1금융권에서 내려오는 수요가 100이 아니라 500이 되고 있는데 막는 수요는 77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막히는 거 1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축은행에서 돈이 막힌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보험사? 증권사? 그런 데는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그 2금융, 3금융, 캐피탈 이런 데 갈 거예요? 신용도는 뚝뚝 떨어지고 이자율은 막 한 11%, 12% 적어도 그 정도 나올걸요? 아니면 카드론, 그 다음에 뭐 리볼빙 위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막 17% 나온다고. 금리 인상 0.25%밖에 안 올라서는 집값 안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0.2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대출 한도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대출 연장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축은행 가야 되는데 저축은행 가서 빌리려니까 저축은행도 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0.25% 오르는 게 아니다. 3%대 대출 받고 있는 거 일부는 11%, 12% 막 20% 이런 데 가서 대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이 조금만 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처분부터 해야지. 돈 제일 많이 나가는 거부터. 빚을 갚기 힘들어지면은 빚을 져서 산 것부터 처분하게 돼 있죠. 뭐 다른 것부터 처분해서 버텨봤자 유동성 축소 상태는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갈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사태 우리나라에서 터진다는 얘기를 저희가 왜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은행에서 이자 조금 올려서 거기는 그때는 금리 많이 올렸던데요. 기준금리 보면 엄청 많이 올렸던데요. 그때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려는 게 아니라 그린스펀에 수습했기 때문에 중국인들 국채를 사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린 거고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오른 것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다 터진 게 아니다. 뭐예요? 못 버틴 사람들이 집 던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걱정해야 된다. 저축은행 사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리먼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올라가지고 계속 한 100억씩 올려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끼고서 같이 뒤져 그거랑.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죠. 결론 뭐예요?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터집니다. 분명히. 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돈 빌렸는데 1금융에서 안 돼서
저축은행 가고 있고, 저축은행 너무 많이 늘어서 아까 이야기한 뭐 보험사, 증권사, 2금융 넘어서 3금융, 하체 뭐 이런 데로 가겠죠. 여기서 막 8%, 10%대 막 이렇게 계속 나온다. 3, 4%면 됐던 거. 뭐부터 던지겠어요? 100억씩 올리고 끼고 있겠어요? 당연히 빚의 원흉부터 처분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1금융권 얘기했고 2금융권 얘기한 거예요. 1금융 하우스푸어들 문제들 지금 터져서 하우스푸어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2금융 저축은행 사태 위험성 터지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 대출 더욱 억제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억제되는지가 답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